베트남에 취직 후 이제 2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에서도 근무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문화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 베트남에 처음 오게 되면, 우리랑 비슷한 게 되게 많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길어야 한 3, 4개월, 그 정도 아니면 이제, 우리랑 비슷한 게 되게 많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베트남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랑 다른 게 너무 많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되게 많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결국에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뭐야, 이거. 우리나라랑 너무 틀리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과 이제 정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화 자체가 베트남에는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고 실리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저랑 이제 친한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 명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다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저보다 다른 어떤 더 이익을 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저랑 이제 과감하게 단절을 하고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인연을 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끔씩 이제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무슨 저런 XX가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을 진행을 할 경우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차피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일의 성과가 나오는 게 쉽죠. 물론 이제 한국 업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분명히 베트남식으로 맞춰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사람한테 지시를 내렸을 경우 그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이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지시를 내리고 업무를 지시를 했을 경우 보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안 하는 건 좋은데,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일을 한창 진행을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 확인을 하겠죠. 관리자니까.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오시면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했는데 결국에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진행이 안 됐냐 해서 봤더니 보통 한국 사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가끔씩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지시를 내렸고, 야, 내일까지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확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서 제출 왜 안 해? 라고 물어보면 일을 안 합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일을 진행을 하다가, 물론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일을 진행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기 직책의 상사에게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을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다가 일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멈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멈추고 나서 그 진행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관리자로 오게 되면 일을 할 때, 자, 내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으니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뭐 실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거기에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뒤통수도 몇 번 맞았고요. 그런 경우도 생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령이 생긴 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을, 지금 맡긴 다음에 체크를 뭐 반나절에 뭐 하루에 한 번씩 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체크를 해봤는데도 일이 진행이 안 됐던 경우도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실시간으로 생긴 적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도 챙긴 적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일을 못하는 거죠. 제가 원래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지시를 내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까지 제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총무나 뭐 회계 쪽의 일이라고 하면 분명시 베트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베트남어를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렇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일하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되게 더디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윗분들은 어쨌든 결과를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갭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위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놔라 그러고, 밑에서는 그 성과가 나오는 어떤 조치를 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폭발을 하는 거죠. 정말로 이제 급하면 제가 합니다. 그냥 베트남 사람한테 안 시키고,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의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교적으로 비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준이 좀 낮습니다.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하는 사람들은 하노이 대학교에서 나온 애들이 아닙니다. 네, 하노이 대학교에서 나온 사람들도 대학교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 뭐 전문대 정도 되는 출신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던가, 아니면 뭐 근로자 같은 경우, 뭐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본 사람들을 뽑아서 많이들 하죠. 그런 식으로 뽑다 보니 이게 실제로 해본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을 같이 해보면 한국보다 실력이 낮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재밌는 거는 베트남에서 컴퓨터를 우리나라처럼 뭐 실생활과 가까이 쓰는 그 부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학교 이상입니다. 결론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한 20대에서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 사람에 봤을 때 그 컴퓨터를 실생활에서 다뤄본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이상입니다. 자, 세 번째가 한국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지내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사회생활에서 맺었던 분들과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이제 그렇게 듣고 있다가 그게 뭐 한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그게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런 관계가 다 정리가 됩니다. 웬만한 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국과의 연이 계속 끊기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고립감도 느끼시는 분들도 봤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적응을 못 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네 번째가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제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말 그대로 폐업을 하는 거죠. 베트남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의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을 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이제 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건물을 매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폐쇄를 시킬 가능성이, 폐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철수를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지금 상황
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전에도 이제 뭐 여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물량도 적었고 여기 하여튼 뭐 한국 기업들은 거의 다 뭐 전자회사인데 전자회사 쪽으로 물량이 많이 줄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철수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따져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회사에서 뭐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너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는 식으로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더니 이제 1년 만에 회사가 폐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분은 이제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뭐 베트남에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베트남에 계속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게 한국으로 돌아가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회사가 베트남 법인이 어려워져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기술자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 총무지르기라고 하면 총무직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한국에 대한 시스템, 뭐 세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럼 뭐 베트남에서 뭐 한 몇 년 살다가 아니면 뭐 1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가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한국의 그 부서에 사람들이 다 차 있는데 자기가 가봐야 그 부서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베트남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거는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타격을 입는 거는 이제 베트남의 법인이 없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문화생활이 없다는 거죠.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나 하노이나 방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한국 사람도 한 몇몇 명씩 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불편한 것도 크게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노이나 뭐 방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문화생활이 없다. 말 그대로 뭐 나가서 술 한잔하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지역으로 만약에 발령이 나셨거나 취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디 논바닥에 집도 몇 채 없는데 뜬금없이 공단들이 이제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물론 가게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한국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결국 일만 하다가 그게 이제 몇 개월은 상관없어요. 몇 개월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면은 이제 회의감이 느끼는 거죠. 사람도 이제 사회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국 사람과의 관계를 안 맺고 만약에 지내다 보면은 어쨌든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나와 많은 관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면 한 번쯤은 더 베트남에 오시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처음에 영상에는 베트남 가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영상에 베트남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참 영상을 올리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과연 올려도 되는 영상인가, 베트남 오라고 해놓고 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좀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한국에 베트남에 오시더라도 이제 후회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2월 달인데요. 2020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취업 현황, 취업 상황, 과연 취업할 때가 있는지, 아니면 취업할 때가 아예 없는지, 아니면 어떤 업무에 사람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영상은 정리를 해서 자료도 취합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설명을 해드리는 건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이거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